공사장의 소음과 짙은 먼지 속에서 강지훈은 하루에 고된 노동을 마쳤다. 그의 20살 어깨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웠고 손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인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는 일당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쥐고 곧장 약국으로 향했다. 값비싼 약병 하나가 그의 하루 전체와 맞바꾼 결과물이었다. 그가 돌아온 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낡은 침상에는 그를 길러준 양어머니가 희미한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버려졌던 어린 그를 거두어준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의 미소는 그의 잿빛 세상 속 유일한 온기였다. 그는 익숙하게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보잘것없는 재료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그녀의 병세는 그의 유일한 걱정이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친 노동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날카롭고 집중력 있는 전략가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소음과 넌사인으로 가득 찬 동네 PC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노동자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복잡한 전략 게임의 세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전설적인 존재 즈스였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의 플레이는 빠른 반사신경이 아닌 상대의 수를 열 수 앞서 예측하고 허를 찌르는 비정형적인 카운터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는 거액의 상금이 걸린 온라인 토너먼트에서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신처럼 상대를 압도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것이 그가 어머니의 비싼 약값을 감당하는 진짜 방법이었고 그의 숨겨진 비범한 능력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정반대편 세상. 소독약 냄새만이 가득한 차갑고 고요한 병원 VIP실. 50대의 민태준 회장은 권력과 냉정한 통제력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온갖 생명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아들 민석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천명그룹의 총수였지만 아들의 희미한 숨소리 앞에서는 무력했다. 의사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서구의 희귀 유전병이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특정하고 극히 드문 유전자를 가진 기증자의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등록된 모든 기증자를 확인했지만 일치자는 없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해온 남자에게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 것이다. 민태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차갑고 무서운 분노였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그의 모든 야망이 담긴 그릇인 아들을 보며 맹세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에게 천명그룹의 모든 자원, 즉 돈, 언론,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전국적인 기증자 찾기 캠페인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일치자를 찾아내. 그날 밤 서울의 두 세계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호화로운 병실에서는 한 남자가 아들을 위해 세상을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PC방에서는 한 젊은이가 어머니의 다음 달 생명을 위해 얻은 상금을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이 곧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천명그룹의 캠페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걸린 희귀골수 기증자 찾기 캠페인은 뉴스 광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언론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절박한 사랑 이야기로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한 남자의 지독한 집착이 숨어 있었다. 강지훈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의 작은 텔레비전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감동적인 사연이 아니라 보상금의 액수였다. 그 돈이면 어머니의 수술비는 물론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보살펴 드릴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부자들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쇼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의 자존심을 눌렀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자신의 골수와 어머니의 생명을 맞바꾸는 거래. 그는 지정된 보건소로 향했다. 그곳은 유전자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희망과 탐욕, 그리고 순수한 이타심이 뒤섞인 공간 속에서 지우는 무표정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피를 뽑는 과정은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샘플을 남기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지훈이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1000명 프로젝트와 연계된 병원이었다. 긴장감 넘치는 목소리가 그가 잠재적 일치자이며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와달라고 통보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1000명 병원에서 그의 유전자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검사실의 연구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순한 적합자가 아니었다. 일란성 쌍둥이나 직계 가족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100% 완벽한 일치율이었다. 게다가 분석 결과 민씨 가문의 북의 혈통에서만 나타나는 특이 유전자 마커가 발견되었다. 그는 단순한 기증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씨였다. 보고서는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즉시 회장에게 직통으로 전달되었다. 민태준 회장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이 창백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와 보고서를 건넸다. 민 회장은 보고서를 읽었다. 100% 일치율. 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가 북의 유전자 마커에 대한 분석 부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보고서에는 기증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강지훈.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달동네의 주소였다. 그 이름과 유전자는 그의 최악의 공포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과거로부터 돌아온 유령이었다. 20년 전 영원히 사라졌거나 죽었을 것이라 믿었던 그의 형 민우성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삶과 권력의 기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존재의 귀환. 아들을 살릴 구원자를 찾던 남자는 이제 자신이 가장 찾고 싶지 않았던 단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들의 병을 고칠 해결책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문제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의 반응은 차갑고 계산적인 공포였다. 이 아이는 영웅이 될 수 없었다. 그는 관리되고 통제되고 결국에는 쓸모가 다한 뒤 처리되어야 할 위협이었다. 민 회장은 보고서를 쥔 주먹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깼다. 그의 오른팔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민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의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위험할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이리로 데려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게 해. 그는 사람이 아니야. 치료제일 뿐이다. 다음 날 강지훈의 동네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나타났다. 그의 세상과 그가 들어가게 될 세상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듯 차는 좁은 골목길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부러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이웃들을 뒤로 한 채 올랐다. 차는 그를 천명그룹 가문의 본가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저택으로 이끌었다. 저택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처럼 차갑고 고요하여 상대를 위압했다. 직원들은 그를 정중하지만 뚜렷한 거리를 두고 대했다. 마치 그가 귀중하지만 위험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했다. 그는 민태준 회장의 개인 서재로 안내되었다. 민 회장은 인자한 아버지처럼 연기했지만 그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인공적이었다.
그는 지훈의 건강이 이제 그룹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식 과정의 안전을 위해 시술이 끝날 때까지 저택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호화로운 방 고급옷, 최고의 음식을 제공했다. 자유를 제외한 모든 것이었다. 민 회장은 거래를 명확히 했다. 지훈의 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양어머니의 병원비는 평생 책임질 것이며 거액의 돈을 신탁에 넣어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 거래의 이면에는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무언의 조건이 있었다. 그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금지되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될 터였다. 그날 저녁 지훈은 긴장감 넘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머지 가족들을 소개받았다. 후계자인 민서군은 병약했지만 그의 눈은 오만함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훈을 감사함이 아닌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되는 열등한 도구처럼 쳐다보았다. 그는 지훈의 빈민가 출신에 대해 비꼬는 말을 던졌다. 회장의 아내인 차수영은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서는 깊은 냉정함과 슬픔이 느껴졌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자신의 관찰력으로 그녀가 자신을 볼 때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무언가를 포착했다. 호기심 연민 아니면 공포, 그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그가 평생 머물렀던 어떤 곳보다도 크고 호화로운 방이었다. 하지만 창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복도 아래에는 경호원이 은밀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죄수임을 깨달았다. 상상할 수 없는 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는 숨막히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그의 전략적인 두뇌가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규칙도 모르는 위험한 게임에 던져졌음을 이해했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카메라의 위치 직원들의 동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미묘한 권력 역학. 그는 자신의 감옥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호화로운 방 창가에 서서 완벽하게 가꾸어진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금박을 입힌 세 장의 무게를 느꼈다. 어머니를 구할 돈은 보장받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미스터리 속으로 자신을 팔아넘겼다. 그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수능이 아니라 이 벽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이해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몇 주가 흘렀다. 강지훈은 귀중한 환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졌다. 그는 경멸과 보살핌이 뒤섞인 대우를 받으며 해롭지 않고 수능적인 모습을 연기했다. 민태준 회장과 아들 서구는 그를 부에 눈이 멀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빈민가의 단순한 아이라고 여겼다. 그들의 오만한 과소평가는 그의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조용한 가면 뒤에서 지훈의 정신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저택의 일과와 직원들의 서열, 그리고 가족들의 대화를 분석했다. 그는 저택을 하나의 거대한 게임판으로 취급하며 핵심적인 말들의 움직임과 약점을 파악했다. 그의 전략적인 사고는 현실 세계에서도 강력한 무기였다. 그의 관찰은 한 명의 핵심 인물, 바로 늙은 집사인 김 집사에게로 향했다. 김 집사는 40년 넘게 민씨 가문을 섬겨온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지훈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고인이 된 민우성의 초상화를 볼 때 김 집사의 눈에 스치는 슬픔의 빛,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현재의 회장을 향해 드러내는 미묘한 경멸. 지훈은 직접적인 접근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느 날 밤 저택의 서재에서 우연히 김 집사와 마주쳤다. 지훈은 민우성의 초상화를 보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따뜻한 분처럼 보이십니다 라고 순진하게 말했다. 그 말은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자신의 옛 주인을 숭배했던 늙은 집사는 현재 회장의 폭정과 대조되는 민우성의 친절함에 대한 짧고 진심 어린 일화를 들려주었다. 잃어버린 주인을 너무나도 닮은 젊은이와 늙은 하인 사이에 소리 없는 교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러한 미묘한 상호작용을 계속했다. 그는 저택의 역사나 아버지의 유품에 대해 물었고, 김 집사는 수수께끼 같은 암시로 대답하며 그의 지성과 결의를 시험했다. 마침내 지훈의 가치를 확신한 김 집사는 첫 번째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지훈의 셔츠에 실수로 음료를 쏟고는 자신이 직접 세탁해 주겠다고 고집했다. 잠시 후 돌아온 셔츠 주머니 안에는 작은 낡은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온실이라는 단어가 적힌 쪽지와 함께 지훈은 메시지를 이해했다. 온실은 저택에서 유일하게 전자감시 장치가 없는 고인이 된 민우성의 개인적인 성격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감시를 피해 온실로 향했다. 열쇠는 낡은 작업대 아래에 숨겨진 바닥 패널을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 민우성의 몇 가지 유품이 들어있었다. 낡은 시집과 빛바랜 젊은 여성의 사진, 그리고 개인적인 일기장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손에 쥐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우아한 필체가 담겨 있었다. 동생의 야망이 나를 두렵게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이 가족의 미래와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걱정된다. 과거의 속삭임은 이제 그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와 그가 찾던 진실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손에 넣었다. 강지훈은 밤을 새워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다. 낡은 페이지들은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한 남자 민우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천명그룹을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했던 성우자였으며 아버지인 창업 회장과 야심 많은 동생 민태준과 자주 충돌했다. 일기장은 그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동생의 억제되지 않는 야망에 대한 커져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몇 주간의 기록은 다급했다. 민우성은 자신의 동생이 그의 비밀스러운 관계와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깊은 공포를 표현했다. 그리고 그의 사고 바로 전날에 쓰인 마지막 기록. 태준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내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나는 내 아들 나의 유일한 진정한 후계자를 지켜야 한다. 나의 혈통을. 이 문장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지훈은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천명그룹의 정당한 후계자 민지훈이었다. 그 계시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자신의 타고난 권리를 되찾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한 투쟁이 되었다. 그는 일기장의 단어들을 통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편 민태준 회장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지훈의 수능적인 태도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형의 유령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훈이 이 불안함의 근원이라고 직감했다. 민 회장은 목줄을 조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훈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심리게임을 시작했다. 그는 지훈에게 값비싼 시계를 선물하며 그의 협조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너는 보상받는 애완동물이다. 네 자리를 알아라. 그리고 민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지훈의 양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이 후원하는 최고의 개인 의료시설로 옮겼다고 친절을 가장하여 말했다.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는 지훈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훈은 그 게임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감사함에 압도된 빈민가 소년의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민 회장의 협박은 그의 결의에 불을 지폈고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었다. 지훈의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 즉 지훈의 생모를 위해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두었다는 암시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살아있는 증인이자 그의 삼촌을 파괴할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삼촌이 선물한 호화로운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황금으로 된 수갑이었다. 그는 시계를 벗어 아버지의 일기장 옆에 놓았다. 찬탈자의 금박 3장과 진정한 후계자의 유산. 그 대조는 극명했다. 그는 이제 적의 전술을 알았고 새로운 임무를 가졌다. 진정한 후계자의 유령은 더 이상 기억이 아니었다. 그는 궁전의 벽 안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으며 양어머니가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혼자서 행동할 수 없었다. 그는 저택의 벽 안에서 유일한 잠재적 동맹을 찾아냈다. 바로 민태준 회장의 아내 차수영이었다. 그는 그녀의 조용한 고통과 미묘한 반항심을 관찰해왔다.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혼자 그녀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전략적인 두뇌를 사용했다. 그는 그녀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특정하고 외진 미술관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회장이 그녀에게 허락한 유일한 개인적인 위안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인 민서구의 차가 바로 그 갤러리 근처에서 고장나도록 교묘하게 연출하여 몇 시간의 자유를 확보했다. 그는 갤러리로 향했다. 그는 조용한 전시관에서 바다의 폭풍우를 묘사한 그림을 보고 있는 수영을 발견했다. 그는 비난이나 폭로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을 매개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폭풍 속으로 직진하는 선장이 지휘하는 아름다운 배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수년간 침묵과 조심성으로 살아남은 차수영의 첫 반응은 공포였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남편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의 작은 조각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그녀의 이름 혹은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세부사항. 그는 그녀의 정의감이 아닌 자유에 대한 갈망과 아들의 미래에 호소했다. 팽팽한 침묵의 투쟁 끝에 수영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불행 속에 살아왔다. 이 낯설고 강렬한 젊은이는 끔찍한 위험인 동시에 탈출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말로 동의하는 대신 저택 내에 감시되지 않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 지점과 안전한 시간대를 알려주는 미묘한 단서를 그에게 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소통했다. 디지털의 벽은 그들을 더 솔직하게 만들었다. 수영은 자신이 아는 것을 밝혔다. 그녀는 항상 남편이 형의 죽음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해왔다. 그녀의 결혼은 사고 이후 민태준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 그녀는 그 이후로 계속 죄수였다. 그들의 목표는 일치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정의를 원했고 수영은 자신과 아들을 위한 자유를 원했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훈은 전략을, 수영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의 목표는 회장의 개인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다. 그들의 첫 번째 정보 교환은 성공적이었다. 지훈의 화면에 그녀로부터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괴물입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요. 지우는 단 한 단어로 답했다.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은 봉인되었다. 금박 세장의 죄수와 가난의 세장의 죄수. 두 사람은 공동의 교도관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차수영과의 동맹은 굳건해졌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필요한 마지막 정보 조각들을 제공했다. 회장의 서재 구조, 보안 프로토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회의 창. 회장이 하룻밤 동안 별장에서 열리는 비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여 대부분의 개인 경호 인력을 데리고 갈 것이라는 정보였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행사 당일 밤, 본 저택은 평소보다 고요했다. 지우는 조작된 핑계로 뒤에 남아 침투를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저택을 누비며 내부 보안 시스템을 통과했다. 수영은 자신의 숙소에서 작은 전자교란을 일으켜 얼마 남지 않은 경호 인력의 주의를 서재 반대편으로 돌리며 그를 도왔다. 그는 마침내 회장의 개인 서재에 도착했다. 방은 민태준의 자아를 위한 신전과도 같았다. 권력과 비밀의 냄새가 진동했다. 지훈의 목표는 그림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골동품 금고였다. 수영이 1차 비밀번호를 제공했지만 2차 잠금 장치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기계식 잠금 장치였다. 지훈은 땀방울이 맺히는 가운데 극도의 압박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침내 금고를 여는 데 성공했다. 금고 안 비밀 구획 속에는 여러 권의 검은 가죽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회사의 장부가 아니었다. 회장의 개인적인 일기이자 그의 모든 범죄 사업의 기록이었다. 그는 장부를 가져가는 대신 휴대용 고속 스캐너를 이용해 모든 페이지를 디지털화했다. 그의 노트북 화면 위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괴물의 진실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자신의 아버지 민우성을 등반 여행 중에 살해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다. 장비를 조작한 가이드에게 지불된 돈의 액수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형이 죽은 직후 이사들을 협박하고 자금을 횡령하여 권력을 공고히 한 과정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 그의 어머니라는 느슨한 끝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라는 명령과 그 실행을 위해 사설보안 회사에 돈이 지불된 기록이었다. 일기는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장의 사이코패스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이었다. 그는 자신의 형을 나약하고 이상주의적이라며 경멸했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가문의 힘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정당화했다. 어떠한 후회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계산적인 야망만이 존재했다. 데이터를 모두 확보한 지훈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자신의 모든 물리적 디지털 흔적을 지웠다. 그는 시간의 창이 닫히기 직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수영에게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조심해요.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에 빛나는 일기장의 스캔 페이지들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살해와 어머니를 향했던 살인 미수 계획을 상세히 기록한 그 차가운 단어들. 그의 여정은 더 이상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괴물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막아야만 하는 싸움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힘을 가졌다. 민태준 회장은 행사에서 돌아온 후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시스템 보안 로그를 검토했다. 강지훈은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회장의 편집증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발생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시스템 이상을 발견했다. 내부 침입을 암시하는 희미한 디지털 지문이었다. 그의 의심은 즉시 그가 가장 철저하게 통제하는 두 사람 아내와 그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는 덫을 놓았다. 그는 아내의 개인 거실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는 부하를 시켜 그녀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거짓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믿기는 효과가 있었다. 차수영은 그 거짓 정보를 새로운 위협으로 믿고 즉시 보안 채널을 통해 지훈에게 경고했다. 회장은 모든 것을 들었다. 그들의 동맹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계획까지. 그의 최악의 공포는 확인되었다. 그의 분노는 차갑고 절대적이었다. 그는 폭발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대결을 연출했다. 그는 지훈과 아내 수영을 자신의 서재로 호출했다. 분위기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구석에는 붙잡혀 증인이 되기를 강요당한 공포로 창백해진 김 집사가 서 있었다.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그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스피커로 나지막이 재생했다. 모든 위장은 끝났다. 그는 순수한 사리가 담긴 증오의 표정으로 아내와 조카를 바라보았다. 강력한 CEO이자 가장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면은 폭발적인 삼자 대결로 이어졌다. 수영은 그의 폭정과 형을 살해한 죄를 추궁했고 지훈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맞섰다. 회장은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에 취해 그들의 한심한 정의감을 조롱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힘의 증거라며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그는 자신의 방역 카드를 내놓았다. 그는 지훈에게 민석우의 이식 수술이 바로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너는 내 아들을 살릴 것이다. 그가 명령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네 한심한 양어머니를 죽일 뿐만 아니라 네 생모가 어디에 숨어있든 반드시 찾아내 영원히 처리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장의 핵심이었다. 지훈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다. 그에게는 삼촌을 파괴할 증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원수의 아들을 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수영이 나섰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훈을 부담감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회장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며 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식 수술에 동의했다. 회장은 자신이 이겼다고 믿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장이 끝나면서 지훈과 수영은 이제 공식적인 죄수가 되어 각자의 방으로 끌려갔다. 끌려가면서 지훈은 수영에게 아주 짧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고갯짓을 보냈다. 회장은 그것을 복종으로 보았다. 하지만 수영은 이해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신호였다. 지훈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는 괴물의 게임에 참여하겠지만 자신만의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마지막 체크메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식 수술 일주일 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민석우는 회복 중이었다. 민태준 회장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다. 그는 강지훈이 이제 완전히 굴복한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천명그룹 본사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식적인 목적은 아들의 회복과 새로운 공익의료재단 출범을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아들 서구의 입지를 굳히며 모든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는 것이었다. 지훈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 그는 겸손한 기증자의 상징으로 앞자리에 수동적이고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차수영은 안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연기하며 남편의 옆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늙은 김 집사는 이미 결정적인 정보를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연락책에게 넘긴 후였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민태준 회장이 연단에 섰다. 그는 가장 카리스마 있고 오만한 모습이었다. 그는 역경을 극복하고 가문의 혈통이 가진 힘과 천명그룹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익명의 기증자에게 거만한 칭찬을 보내며 지훈을 큰 영광을 얻은 운 좋은 아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거짓으로 자신의 마지막 기념비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가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를 위해 회복 중인 아들 서구를 화상으로 연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들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 회견장 전체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홀의 음향 시스템을 통해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지훈이 찾아낸 아버지 민우성의 낡은 음성 일기 녹음이었다. 녹음 속에서 우성은 동생의 위험한 야망과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덤에서 돌아온 유령이 무대의 서막을 연 것이었다. 스크린이 다시 살아나고 지훈의 외부팀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다. 지훈의 차분하고 미리 녹음된 내레이션과 함께 파괴적인 증거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지훈이 민우성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DNA 보고서, 살인 계획과 금융범죄를 상세히 기록한 회장의 개인 장부 스캔본, 어머니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비자금의 은행 기록, 그리고 그가 목격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김 집사의 영상 증언까지. 회장이 보안팀에게 전원을 내리라고 비명을 지르는 동안 무대 위에 차수영이 움직였다. 그녀는 숨겨둔 마이크를 잡고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죄수로서의 자신의 삶과 남편의 괴물 같은 본성에 대해 말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아내의 공개적인 배신은 그에게 가해진 궁극의 타격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생방송은 대한민국 전체에 이 스캔들을 송출하고 있었다. 회장은 궁지에 몰렸다. 그 순간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지훈이 일어섰다. 그는 침착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마지막 선언이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과 경찰이 회견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자신의 제국과 유산, 그리고 자유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민태준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아내나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제지당했다. 장이 끝나면서 민 회장은 저주를 퍼부으며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거인의 몰락을 담아냈다. 지훈은 무대 위에 서서 패배한 삼촌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혼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겼다. 그는 전 세계 앞에서 왕을 체크메이트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환희가 아닌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게임은 끝났지만 그 결과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기자회견의 여파는 거대했다. 1000명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민태준 회장은 구속되었다. 그의 아들 민서구의 운명은 이제 강지훈의 손에 달려 있었다. 모두가 그가 아버지의 살인자의 아들을 어떻게 대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망연자실한 차수영과 마주했다. 그는 조용히 민서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1000명 그룹의 모든 의료적 재정적 지원을 보증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수영에게 자신의 전쟁은 삼촌과의 전쟁이었지 사촌과의 전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의 자비로운 행동은 그의 도덕적 권위를 확고히 했다. 시간이 흘러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민태준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폐허가 되었다. 민우성의 정당한 상속자로서 그룹의 지배 지분을 확보한 지훈은 1000명 그룹의 본사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직원이 아닌 권력의 중심이었다. 모두가 그가 회장 자리에 앉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급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회장 직함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충성스러운 김 집사를 고위 고문으로 임명하고 차수영의 지지 아래 유능하고 윤리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전문 경영진을 구성했다. 그의 목표는 굴림이 아닌 개혁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속 재산을 이용해 아버지의 이름을 딴 우성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윤리적인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희귀 유전자 기증자를 찾기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후원할 것이었다. 그는 복수가 아닌 희망의 새로운 유산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양어머니를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새 집으로 모셔왔다. 그녀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녀의 기쁨에 찬 미소야말로 그의 진정한 보상이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암시된 단서를 토대로 해외에서 조용히 숨어 살던 생모를 마침내 찾아냈다. 그들의 재회는 이제 막 시작된 조용하고 개인적인 치유의 과정이었다. 1년 후, 지우는 양어머니를 찾아뵈었다. 그녀는 건강하고 행복했다. 텔레비전에서는 투명한 리더십 아래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이제는 윤리 경영의 모델이 된 1000명의 기적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우성재단의 성공 사례도 함께 보도되었다. 지우는 더 이상 게이머 주스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를 찾아온 아들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평화를 느꼈다. 그는 부패한 유산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자비 그리고 진실에 기반한 새로운 유산을 건설했다. 후계자는 마침내 진정으로 돌아왔다. 회사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